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휴가하면은 7말 8초가 피크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이때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또 좋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휴가라는 말만 들어봐도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예. 네. 네, 그런데 여행할 때 이제 몇 시간씩 운전하다 보면 도착하기도 전에 막 녹초가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KTX나 뭐 SRT 예. 열차들 그리고 비교적 넓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뭐 무궁화 열차나 네. 뭐 새마을 열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예. 네네. 요즘 열차를 보면 상당히 쾌적하고 또 빨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약이 워낙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이제 가니까 네. 뭐 사실 반나절 안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우리 대전은 뭐 서울까지는 1시간, 예. 부산까지는 뭐 1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차가 뭐 여행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예. 통근이나 통학의 수단이었죠. 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이 기차 통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렇게 편리한 철도 역사를 보면은요. 네. 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 9월 18일 날 이제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네. 그날을 철도의 날로 정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18년부터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제가 강제 침탈을 목적으로 경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의 잔재다 이렇게 보고 그 6월 28일로 이제 철도의 날을 변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지역에도 오래된 철도가 있죠. 뭐 장항선. 네, 장항선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뭐 1922년이니까 지난해가 100주년이 됐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과 물자를 많이 이동시킨 철도가 바로 전라선인데 네. 전라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역이 있어요. 아. 그게 바로 익산에 있는 춘포역입니다. 예. 춘포역은 그 만경강이 이제 흐르고요.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6월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눈물과 추억이 서려 있는 춘포역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네. 이거 춘포역이에요. 여기가 전라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장 현존한 오래된 역사예요. 1914년도에 지어졌다니까 100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이 역 이름이 대장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변이 상당히 넓은 들판 광장이었다. 그렇게 했다가 춘포역으로 바뀐 거죠. 춘포란 말은 뭐 봄나루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정말 운치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때 나를 사랑했던 것들과 한때 나를 지켜주던 눈빛이 한때 나를 덮여주던 온기와 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어요. 보살피던 그 시비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용했다면서요? 예, 1950년대는 하루 유동량이 3,000명 정도 됐어요. 이 조그만 데서? 예, 예. 그러면 겨울 같은 막 춥잖아요. 그럼 예. 이 좁은 곳에서 막 바글바글 있었겠네요? 바글바글 굴고 김제까지 여기서 출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김제까지요? 예.
전라선이 단선이잖아요. 단선이. 근데 여기서 교환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춘포역에서 단선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익산으로 가는 중에 같이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로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주 쪽이고 이게 익산 쪽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익산에서 오는 것이 오던 걸 이거 기다리고 이쪽으로 그냥 가고. 아,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선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일제강점기엔 수탈의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엔 통학과 통물을 위한 열차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이용객이 줄면서 보통역이 간역이 되고 급기야 2007년엔 철로가 사라지면서 지금이 폐역이 됐습니다. 더 이상 열차는 지나지 않지만 한 시대의 아픔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춘포 역사는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높네. 아마 이것도 일제시대 때 지어졌고 춘포역도 그렇고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발코니가 높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 만경강이 흐르는 이런 진짜 기름진 이 뜰에서 생산되는 그 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서 지켜봤겠죠. 네, 그거를 또 일본으로 또 수탈해 가고. 어렸을 때 봤던 그 정미소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이 그 뜰에서 생산됐던 그런 그 쌀을 도정해서 뭐 일본으로 보낸 곳이긴 하지만 과거의 그 아픈 흔적을 이렇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야, 과거 것은 역시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철도 역사의 상징 같은 춘포역에 이어 이제 백제 시대로 떠납니다. 익산은 수탈의 흔적도 남아있지만 사실상 1400년 전에는 융성의 도시였어요. 백제 30대 왕, 무왕. 그분이 서동이잖아요, 서동. 익산하면 서동. 근데 서동하면 마. 서동할 때 서자가 마서자거든요. 와, 맞아. 이거. 쭉 힘도 안 들이고 한 사이에 딱 차려졌네. 서동의 본고장 익산스는 또 말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서동마 약밥이죠. 네. 아, 서동마 약밥. 마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것도 마튀김 같은데? 생마를 그대로 양념 안 하고 바로 튀겨가지고요. 예. 본연의 맛을 좀 드리려고 그냥 튀겨온 거고요. 마의 본연의 맛을. 네. 또 뭐 이것저것 들어갔다. 이 피자인데? 매피자는 맛가루를 같이 뿌린 거예요. 아, 치즈랑 그래요? 같이 해서 뿌려가지고. 아, 요거는 또 맛가루를 뿌리고. 아니, 그런데 뭐 서동의 도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마를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할 생각을 했어요? 익산 특산품이 서동마가 있는데 브랜드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재배하시는 농가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쭤봤더니 판로가 없대요. 생산을 하면 뭐하냐? 판로가 없는데 그래갖고 차라리 그걸 다른 작물로 재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농가를 좀 설득을 했어요. 그때부터 익산에 뭐 국수도 만들어 나오고 네. 마환, 맛가루, 네. 저 있고 마약밥 이렇게 있고요. 술도 있고. 예. 마로 판매하시는 거 보니까 제2의 무왕이시네. 서동이시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 말을 생으로 썰어 놓은 거예요. 동전처럼. 이거 미끈미끈해. 이게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아, 미끈미끈 아삭아삭. 원래 마가 무색무취예요. 아, 하얀색이네, 하얀색. 무취인데 소금 간장에 딱 찍으니까 진짜 매력적인 맛, 건강한 맛이 입 안으로 쏙 들어갔대요. 와. 또 궁금한 요거. 이게 마의 온전한 맛을 느끼라고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그냥 튀겼다고 그래요. 이 마튀김. 어느 것 하나하나 속에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음식들. 제가 사장님 여쭤보니까 이거 있죠? 이게 봄동인 것 같은데 봄동에다가 마 그리고 피클 그리고 오이 싸서 이게 뭐냐면 사례에 보면은 서동이 그 뉴스를 퍼뜨리고 선영군도 보쌈 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보쌈이야 보쌈. 소스도 맛있네. 자, 이제 이게 메인이죠, 이제. 네, 서동마 약밥. 마가 들어있는 밥. 먹어봅시다.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은은한 약재하고 많이 익혔으니까 이제 탁탁탁탁 덜 씹히는데 그 향이 입안에 골고루 쫙 퍼지네요. 야. 호남 지역이 왜 음식 문화가 왜 발달돼 있잖아요. 그 전주라든가 익산 뭐 있죠. 뭐 호남 남쪽도 그렇지만 이쪽 지역이 보니까 막 촬영하다 보니까 막 곡창지대, 김제도 그렇고 막 쫙 펴졌잖아. 우리가 지역 특산물은 단순하게 그냥 막 판매만 할 게 아니라 그저 꾸준하게 연구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해서 음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그런 노력들 우리 충청권도 한번 분발합시다.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추억의 역은 이제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간이 됐습니다. 멋과 맛이 넘치는 이곳은 전북 익산입니다. 대장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춘포역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통역이 되고 또 간이역이 되고 결국 폐역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춘포역을 내달리던 그 앞에 선로는 이제 없어졌고요. 예. 영상에 보셨듯이 그 뒤로 날쌘 캐팅해서 지나가는 거 보셨죠? 예. 저렇게 이제 우리 지역에도 1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철도역이 있습니다. 이게 장항선, 네. 보령시 청소역인데요. 청소역. 택시 운전사 영화 예. 그것도 거기 촬영됐죠. 아.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춘포역이나 청소역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옛 향수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줄임말, 바로 젖잘싸죠. 졌지만 정말 잘 싸워준 우리 U20 대표팀 선수들. 4강 진출할 쾌거를 이루고 지난 16일 귀국했습니다. 2023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에콰도르와 나이지리아를 겪는 이변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돌풍을 몰고 왔는데요.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 사실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서 골짜기 세대라고 불리며 서로만 인 서름을 겪었었죠.
4강에 오르는 기적을 써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한 번 장식했습니다. 새벽에 열리는 경기에 단잠 설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누리꾼도 축하의 목소리 보내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골 결정력에 EPL급 경기 템포까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아서 눈이 부시네요. 교민분들 끝까지 응원하는 모습에 선수도 울고 나도 울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고마웠어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원석 같은 우리 U20 대표팀 선수들,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갈 최고의 보석으로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33회 한산 모시 문화제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13만 명이나 찾았다고 하는데요. 한산 모시 문화제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인정받고 있죠. 주민이 직접 행사의 기획부터 행사장 구성까지 축제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정말 알차고 풍성하게 마련됐는데요. 미니 배틀짜기, 저산파르 길쌈놀이 등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4,000번의 손길로 빚어낸 옷감 한산모시, 누리꾼도 자부심 넘칩니다. 모시 한 필이 밥그릇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유명하던데 직접 확인하니 그만큼 명품 모시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모시 짜기를 체험해보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4,000번의 손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니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한산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저 보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1500년도엔 우리 한산모시의 역사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트의 입고 지연이나 품절을 알리는 이런 안내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 마트뿐인가요? 전국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 소금 공급량이 준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천일염 사재 기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에서 수산물 관리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진 않을까 불안한 어민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요. 비수기인데도 소금 품절이라니 사재기는 나쁘지만 오죽 불안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네요. 오염수 방류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가 너무 걱정입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로드맵 발표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7월쯤 나올 거란 관측이 파다했지만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과 또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려울 거란 예측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론 시간에는 공공기관 시즌2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산적해 있는 충청의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육동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이희성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이 비수도권 혁신 도시들이 오랫동안 목을 메고 있던 사안인 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국토부의 정책 용역 결과가 원래 다음 달 7월쯤에 나올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안개 속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희망 고문이 여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정부 이렇게 미적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총괄하는 예.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이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네. 그다음에 시행령이 5월
지난 6월 9일 날 아마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7월 10일 날 이제 1년 2개월이나 뒤늦게 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굉장히 지연이 됐다는 게 이제 첫 예.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 현 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까지 한 150개 예. 기관이 이전이 됐고 한 직원 포함해서 한 5만 명이 예. 그렇죠. 그 이전이 됐습니다. 그 예산도 한 10조 원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아. 그 혁신도시에 예. 이제 이전이 됐지만은 예. 혁신도시가 인구가 채워지긴 했지만 뭐 수도권 인구가 내려온 게 아니라 주변 인구를 끌어다가 이제 채워졌고 또 주말에는 공동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1차 때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고 예. 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세 번째 걱정하는 것이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역 간의 첨예한 이제 경쟁과 갈등이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후보지가 아마 공표가 되면 지역마다 상당한 이제 파장이 과열된 이제 예.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마도 이 시점이 공공기관 이전 확정의 시점이 다소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처음 열린 지난해 10월 예. 국정감사 특히 이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지방 이전 관련된 뭐 이미 논의에 들어갔다,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뭐 연내에 뭔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의사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발언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 특히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져 있었는데 예.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늦어지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예. 이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50곳이 이전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히 지금 이제 분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김천이라든가 구미 같은 예.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목표 인원, 목표 인구 달성도 돼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갈등. 지금 이제 12개의 혁신도시 지정된 곳 외에도 대전 충남이 포함돼서 지금 뭐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지정이 안 된 지역까지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과열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열된 게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의 요인이 돼버렸고 예. 또 한 가지는 총선,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 총선의 지역 주요 이슈로 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총선과 엮이면은 사실 지역 갈등이 더 분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충남에서는 지금 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 한국환경공단 등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창의재단 같은 이제 R&D 연계 분야하고 또 철도 관련 기관들, 뭐 코레일 관광개발 같은 이런 걸 유치한다 이런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대전과 충남은 이제 1차 혁신도시에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제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선택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예. 2022년에 우리 대전 충남이 예. 추가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충남은 충남대로 뭐 그동안의 육사 이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유치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아까 뭐 조금 몇 군데 예시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34곳 정도를 네. 지금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13곳은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네. 확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예. 또는 연축지구 개발은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그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뭐 한 24곳 정도를 역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로비를 하고 중앙정부의 결정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전이 됐을 때 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정주 요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고 주택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된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이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은 다행히 방위청도 이전이 확정이 됐고 또 기타 뭐 여러 임업연구원이라든지 뭐 특허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됐는데 여러 지금 준비를 좀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든지 또 주택 특별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공기관 이전만 확정이 되면 아마 순조롭게 이전이 대전은 좀 기대감을 시간은 좀 가지고 걸리죠. 시간은 시간은. 근데 한 가지 좀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충청권의 연대와 공조가 전제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간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경쟁 또는 갈등 또는 뭐 이견이 있다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의 목소리를 낸다면 네. 아마도 뒤늦게 혁신도시에 합류는 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뭐 순조롭게 이루어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수님도 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대전을 원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어요. 뭐 정주 요건이 좋다라는 예. 것들이 강점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드래프트제 말은 좋아요.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예. 꼴찌에게 먼저 우선 좋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전 충남이 이제 공공기관 우선 배치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 이 드래프트제라는 어떤 룰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함께하는 그 지자체가 됐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경기력이 동반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흥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윈인 상생의 모델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대전과 충남의 이런 우선권 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경북이나 전남만 내려가도 충청권은 많은 수혜를 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고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수도권이다라는 네. 그런 어떤 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해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우선 배정이라는 논리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늦게 지정됐으니 달라.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려면 우리 충청권 지금 연대를 잘 해야 돼요. 네. 서로 우리가 상생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아까 로비 말씀도 하셨지만 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몇몇 사사건건 보면은 우리끼리 좀 분열이 일어나요. 이따가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도 예.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심하는 뭔가 힘을 모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예, 이렇게 어떻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 우리 충청 지역이 사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는 있어요. 가깝고 그렇습니다. 또 발전도 돼 있고 그런데 다른 또 영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정치력이 이제 어떻게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정치력이. 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이제 이전에 명시된 부분이 그 혁신도시에 이제 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군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도 공주, 논산, 부여가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새로 추가된 예.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 2022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기존에 정해진 혁신도시 외에도
지금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 통한 혁신도시를 조성하자는 요구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비혁신도시까지도 네. 지금 예를 든 그 지방 소멸 문제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달라는 지금 개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검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기존의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순조롭게 이행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겁니다. 네.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도 있고요. 또 노조의 저항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이제 경쟁 그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도 조율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그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 요구할 근거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박하죠. 절박하고 네, 정도시 예. 지정 외 지역까지도 공공기관 이전이 된다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는 상당히 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개 지역 외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그 지역 갈등이라든가 정치 일정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됐을 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게 더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뚝심 있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나눠 갔다 보니까 이제 120개가 부족하니까 360곳을 보내겠다. 또 뭐 어디는 500개 이상의 기관들을 지역으로 보내겠다. 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랄까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정치 일정이라도 총선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하계 세계 대학 경기 유니버시아드라고 하죠. 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이제 충청권 공동으로 제가 유치를 했는데 이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조직이 인선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하고 또 대한체육회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게 뭐 주도권 다툼인지 뭔지 요거는 이성 교수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체육회가 가장 예. 문제 원인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물론 2021년도에 그 유치 관련해서 네. 그 조항에 보면은 유치가 됐을 시에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의라는 문구와 지금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사무총장 그 공모와 관련된 것은 사무총장 공모 절차를 하겠다라는 건 대한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됐고. 네.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 특히 이기흥 회장하고의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윤광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모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윤광로 사무총장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람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실타래가 꼬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광로 사무총장이 SNS라든가 대통령에게 보낸 그런 어떤 편지를 통해서 사적 감정이 개입됐고 불공정하다. 네. 이렇게까지 밝히니까 이기흥 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물러서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무언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지금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충청권 최대의 대사가 이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엉클어지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부끄럽고 한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네.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개최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 때도 예. 조직이 출범이 9개월가량 늦어졌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예. 우리 충청권 2027 이 대회가 5월 말에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휘수라고 하는 예. 국제 세계 스포츠 연맹이 유치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조직위를 구성토록 돼 있어요. 규정상. 예. 근데 그 시기도 벌써 우리가 지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제 국제 신인도도 하락을 하고 또 모처럼 우리 충청권의 공조도 상당히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우려와 좀 굉장히 그 우리 충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이 대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지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문제로 대통령까지 나설 수는 없고요. 최소한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정도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조율을 해줘야 된다. 조율을 해줘야 되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이 좀 뭐 아주 엄청난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또는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약속이 깨진다면은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고요. 심각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대전과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빠져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찾아서 충청 광역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다시 커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제4차 국토개발 계획에도 네. 포함이 됐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도 한데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네. 청주공항에서 바로 오송, 조치원, 나성동 이 대전으로 빠지는 이 직선화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충북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 결국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주 도심 통과하는 쪽으로 추진해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이랬을 때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예. 도심을 통과해서 우회해가지고 그것도 크게 우회를 하거든요. 10km가 더 넘게끔. 이러한 노선을 가지고 예타를 통과하냐? 이건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더 최소한 2년, 길게는 4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근데 청주에서는 지금 지하철 도심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수건 사업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전국이 잘 사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바로 이 공정한 그 교통권의 접근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반이 광역철도망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 대전 반석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예. 이게 굉장히 큰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56.1km에 무려 지금 한 4조 2,800억 원이 드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성사되면은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발판이 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주 도심을 총괄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그렇죠. 추가돼요. 지하철이라는 게 뭐 이게 뭐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어마어마하죠. 또 공정도 길어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충청권이 어떻게 조율해서 합의를 내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설비의 네.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충북의 지금 현재 청주역이 상당히 지금 지역 경제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타를 통과하는 숙제가 있고 또 우리 충청권이 이 건설비 문제를 서로 나누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을 해서 이 문제에 좀 충실하게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권의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뭐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거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또 표를 달라고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알고도 속는 게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